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전국의 최대 변수인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보수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가 분석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야권 단일화 좀 잘 진행이 되는가 싶더니 파행 조짐을 다시 보이고 있어요. 물론 뭐 파행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지난주에 보면 이제 감정싸움까지 비화되는 양상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철수 캠프 쪽의 보관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제 보관을 떠나서 국민들이 참 불안하고 이제 특히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하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체적인 쭉 흐름을 보고 있으면 무슨 안철수 캠프 쪽에서 뭔가 노림수를 가지고 이 어떤 중단을 했다 이렇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큰 상황이 결국은 이 안철수 캠프 같은 경우는 캠프의 구성 인력이 이제 대학교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기성의 정치를 별로 안 했던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캠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성 정치에서 정말 이 백전노장들로 구성된 게 이제 이 민주당 정치의 어떤 인적 구성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질적인 구성 요소 사이에 정치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재인 안철수 간의 단일화에 있어서 그러면 민주당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 되느냐, 어디까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각차가 아마 이번 파행 사태의 원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안철수 캠프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쭉 종합해서 들어보면 첫째는 뭐 안철수가 양보하고 자진 사퇴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민주당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안철수 캠프에 있는 인사의 면면으로 보면 안철수 캠프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일 수도 있다. 뭐 완벽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또 조직을 총동원해서 어떤 여론조사에 대비해라. 또 만약에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이 망하는 것이고 안철수를 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해당 행위다. 뭐 이런 이제 그것이 민주당 내에 광범위하게 어떤 하부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단일화 협상 정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안철수 캠프의 이제 근본 시각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물론 이제 안철수 양보론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정당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건 우리가 피차 경쟁하는 상대 사이에서 상대의 약점을 강조하고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어떤 활동을 당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게 지금 민주당 쪽의 논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 쪽에서는 반면에 그것이야말로 구태 정치의 전형 아니냐. 상호간에 이제 두 세력이 하나가 돼서 결국은 공동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되고 정말 어떤 크게 하나가 되는 이 세력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마치 안철수가 어떤 이 단일 후보로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붕괴가 되고 민주당의 어떤 적이 어떤 단일 후보로 선정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단일화 합의 정신에 위반된 것이다. 이제 그런데 이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 정당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단일 후보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조직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용하겠죠. 그런데 왜 지금 이 과정에서 어차피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 결국에 그 단일화 한다는 것은 거대한 어떤 민주당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서 본인도 단일화를 하는 건데 그 조직 자체에 그런 움직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번 협상을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그 뭐라고 할까요? 문재인 캠프에 손발을 좀 묶어놓고 1대1로 순수하게 좀 겨뤄보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활동할 수 있는 신뢰성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어제 황교안 의원이 아마 모 언론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철수와 안철수 세력과 합체해서 같이 갈 거라면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공동 어로구역으로 이렇게 개방을 해놓고 안철수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간에 어떤 공정 경쟁을 하는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 하부 조직까지 현재 어떤 안철수의 약점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부각시켜라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둘의 어떤
어떤 이 단일화의 합의 정신에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냐.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당연한 주장 같은데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그 애써서 왜 경선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냐. 사실 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꾸로 보면 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 측의 어떤 지지 기반이 되고 있는 중도 세력 또 이렇게 범무당파 이렇게 보수에 가까운 세력들을 자연스럽게 현재의 어떤 진보 세력인 문재인 이 민주당 세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쪽 세력까지 같이 합치시키기 위해서는 또 피차 간의 공정 경쟁이랄까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합치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의 논리가 딱히 뭐 틀렸다 이렇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여담이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쭉 단일화 파행 과정 한 4일을 보고 있으면서 중세 십자군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뭐 왕이라든지 기사들도 출전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있는 수도사가 출전을 해서 이제 쭉 전쟁터로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을 텐데 수도사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는 어떤 절대자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터에 들어갔을 텐데 사실은 전쟁터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수렁이고 정말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이 피 튀기는 어떤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논리도 필요 없고 정말로 어떤 생존이 되게 되는 일인데 안철수 후보를 보게 되면 정말 학교 안에서 수도사로 어떤 교육자로 있던 분이 정작 전쟁터의 한 복판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수도사인지 아니면 내가 전투사인지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 애매해지는 아마 이런 상황에 기로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화면에 계속 어제 그 노동자 대회에서의 화면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약간 어색한 듯합니다. 그 몇 차례 사과를 했던 문 후보가 안 후보에게 어떻게 요즘 표현으로 버럭하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한 5차례 우리가 그렇게 화가 났던 건 아니다.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도 참 이게 옹삭스럽게 그지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측의 어떤 세력이라는 그 지지의 흐름을 흡수하지 않으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흡수를 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분명히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을 구태 세력, 구정치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 개혁해야 될 대상, 이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분명히 나왔고 민주당의 목표도 그런 것인데 다만 어떤 정당 활동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차라든지 어떤 평가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우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구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매도를 이렇게 표현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쾌한 일이겠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일면 화도 나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피차 서로가 서로 간에 완벽하게 결합을 하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뭔가 대통령 되는 걸 기대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마음속에 아주 복잡 미묘한 어떤 심경의 흐름들이 페이스북상에 또 어떤 발언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표출되는 그런 과정들이겠죠. 어쨌든 구태 정치라고 뭐 비판합니다만은 사실 또 다른 그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이 봤었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훨씬 더 정치 공학적이지 않느냐. 사실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 비주류 의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한 것도 그렇고 또 그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새정치위원회의 개혁안을 먼저 실천을 해라. 사실 새정치 개혁안이 민주당 내에서 사실 좀 거부를 당하는 상황인데 자꾸 좀 민주당을 좀 분열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기 편으로 끌고 오려는 최소한 중립지대로 놔두려는 또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엊그저께 또 민주당 그 전직 의원들이 이제 문 후보하고 안 후보하고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하게끔 해달라 이제 그런 경우까지 왔는데 그 부분은 안 후보가 훨씬 더 정치공학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 이제 이분이 앞으로 한 3년, 5년 더 정치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정치 10단이 되고 어떤 정말 정치공학의 어떤 갖가지 기묘한 수를 다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도의 수,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어떤 타이밍을 맞춰서 뭔가를 발표를 한다. 또 그 문재인 후보의 대척점에 있는 어떤 의원들, 전직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도움을 호소한다. 이 정도만을 가지고 정치 10단의 어떤 단계에 이르는 정치 공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신인치고는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등장했을 때 이 순수하고 풋풋한 안철수라고 생각했던 그 이미지에서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능수능란할 수 있고 조금 더 이 순간적인 묘수를 잘 찾아내는 능력이 있구나. 이 정도를 아마 발견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몇 년 더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어쨌든 이번 사태 이후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약간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누리당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호재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말 이제 지금 이 표정 관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일단 여론의 관심도 단일화에 집중이 될 것이고 또 단일화 자체의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단일 후보에게 급격하게 어떤 지지도가 쏠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단일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어떤 정치공학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두 후보 캠프 사이에 틈을 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와 어떤 이런 작업을 같이 해온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새누리당은 지금 입장에서 참 좋고요. 또 단일화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중도층 입장에서는 어쨌든 두 후보가 싸우는 입장을 보면 자연스럽게 야권 지지에서 멀어져서 이 박근혜 후보 지지 쪽으로 이렇게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새누리당이 이제 반사적 이익을 얻었는데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아무도 예측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단일화가 되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본선 아닐까. 지금 요거는 잠시 숨고르기 넘어가는 하나의 장면일 따름이고 정말 본 게임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TV 토론회라든지 가까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민심의 향방 거기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 국면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에게 상당히 호재고 좋은 상황이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이 영구히 갈 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일정한 단락 몇 기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엔 여론조사 방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단판 형식으로 가지 않겠냐 이제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또 한편에서는 선관위가 이번에는 또 투표소 용지를 늦추면서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생각을 했을 때는 한 예를 들어서 11월 한 25일, 26일 정도까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투표용지 등록 그것까지 감안하면 한 열흘에서 보름가량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도 좀 더 변수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쭉 단일화가 된다고 쳤을 때 두 분의 양식이라든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11월 6일 날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후보 등록 전까지 반드시 단일 후보를 선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상황이 지금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두 분이 얼마만큼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서 갈 것인가 이 어떤 벼랑 끝 전술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결국은 11월 25일, 26일 이후에 12월 10일까지도 단일화 협의가 늦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배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약속을 지키는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12월 10일까지 단일화 협의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상황으로 어쨌든 이걸 남녀 관계로 비유하자면 두 분이 싸운 것이고 그러면 만나야지 자주 만나야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는 만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냉각기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제일 이제 어떤 명분을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안경환 위원장이 준비했던 어떤 그 새정치에 대한 어떤 개혁 방안들 그것을 물론 이제 그 안캠프와 문캠프 사이에 새정치 협상 선언문이 실무적으로 거의 완성이 됐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후보 쪽에서 문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개혁 또 구태정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측에서 선제적으로 그러면 정치 개혁 방안 당내에서 준비했던 방안을 선제적으로 좀 발표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지금 문, 안 두 분의 어떤 개인 후보의 단일화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조금 더 범주를 넓혀서 보면 캠프와 캠프 간의 어떤 세력 싸움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캠프, 안철수 캠프, 이 캠프의 단일화가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후보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미래 국가 비전, 뭔가 대한민국을 바꾸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양 캠프에 구름처럼 모여 있는 것이 이 대선 캠프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쪽으로 단일화가 됐을 때
남은 한 캠프의 어떤 사람들은 전부 그냥 소멸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립 근거가 없고 자신의 뜻과 정책을 세상에 펼쳐보고 싶은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단일화 과정에서 그렇게 민감하고 서로 그렇게 강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후보와 후보와의 사이의 조율도 중요하지만 캠프와 캠프 사이에 만나서 뭔가 좀 이렇게 캠프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손쉽게 도출을 하면 단일화가 훨씬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어떤 통 큰 모습 보여주시겠다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지금 일시 전투 모드로 돌아왔지만 결국은 본인이 통 큰 모드를 보였을 때 지지도가 올라가고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이기는 게 아니고 소소한 거 지는 게 지는 것이 아니다. 이 원리를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철저하게 체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아마 아주 적정한 시점에서 안 후보가 요구하는 부분을 아마 문 후보께서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마 이제 이 방향으로 어떤 단일화 게임에서 크게 이기는 이런 구도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요. 뭐 지금 야권 단일화 이야기를 했고 앞서서 잠깐 새누리당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박근혜 후보가 요즘 보이는 행보를 보면 이 호재를 좀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공격도 하고 새누리당 차원에서 하고 또 하는데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요새 행보를 보면 뭐 경제민주화 공약도 그렇고 이 보수층 다지게 지금 현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중도층을 잡는 싸움은 단일화가 되고 나서 그때 좀 싸움으로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다지기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도층을 잡겠다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수가 35에서 40% 정도 어떤 국가적인 이념 분포가 국민의 이념 분포도 그 정도 된다고 보고 그 35에서 40 정도를 최대한 공고하게 해서 40 정도까지 완벽하게 보수의 지지를 자기로 끌어놓은 이 다음에 특정 영역별 가령 여성이라고 하는 영역 또 뭐 이렇게 충남이라고 하는 지역 또 뭐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뭐 이런 지역별 이렇게 세부 영역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개별적인 득점을 통해서 51%의 어떤 지지를 완성해서 결국은 49대 51 싸움에서 승리를 하겠다 아마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민주화 발표 같은 경우도 보면 경제민주화 과거에 한나라당의 어떤 경제민주화 방침보다는 지금 이번에 발표한 어떤 경제민주화가 한 두 발자국 더 나은 것은 분명하지만 원래 김종인 위원장이 계획했던 또 그리고 지난 4.11 총선 과정에 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 특히 이 재벌을 개혁하고 재벌을 제어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배제시켜서 그래서 본인의 보수층, 이 35에서 40 되는 부분을 40으로 극대화하겠다. 이 관점으로 지금 선거 전략을 추진하고 행보가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 그 경주로 치자면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되는 것 같은데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과정에서 김종인과 사실상 결별했지 않습니까? 퇴사 종팽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 박근혜 후보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평생의 어떤 소신을 실천해 보겠다라고 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그릇을 통해서 실천해 보겠다고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안에 어떤 인적 구성원들이 경제민주화보다는 어떤 성장 위주의 정책 또 그 성장을 하는 데는 역시 그래도 재벌만한 그 주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가진 집단들이 새누리당 안에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벽에 어떤 막힌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사실상 다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과거의 한나라당 정책보다는 조금 더 나아갔지만 어쨌든 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했던 정책을 100%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박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효용 가치를 다 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는 사실은 그런 어떤 경제민주화를 앞세워서 좀 승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좀 판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사람으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효용 가치가 다한 거고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이념의 바텀 라인 한계선상이 이번에 발표한 정도가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념적 한계선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흐름, 정책에 펼칠 수 있는 그릇의 틀이 새누리당에는 엊그제 발표한 이 정도가 딱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단일화 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름답게 좀 감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박근혜 후보에게 좀 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승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일정 부분 박근혜 후보한테 또 살짝 가고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측에서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박근혜 후보 측에서 어떤 거친 말들, 정말 정권 나눠먹기다, 야합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문 두 후보 캠프 간에 삐걱삐걱 하면서 사람들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얼핏 드니까 결국은 이제 박근혜 후보에게 승기가 갔는데요. 근데 또 이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다시 한번 결국은 국가의 큰 흐름이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국민들이 이제 그 부분에 또 초점을 두고 이 후보 선택의 어떤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